여러분 받으신 프린트에서는 이제 사실 7강부터 오늘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 7강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요즘 우리가 어떤 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또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교과서에는 권리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서 권리의 종류, 그 이후에 민법 총칙 처음 교과서에는, 그리고 법률행위, 의사표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난해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난해한 이야기의 도입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쭉 검토해 보면은 비로소 오늘 이제 계약의 분쟁 부분을 이야기할 때 왜 명의주의가 저렇게 빙 돌아 들어왔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첫 시간에 만나서 했던 이야기가 계약이라는 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왜 여러분과 저는 이 계약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느냐, 그것부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필이면 왜 계약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그냥 단순히 만나서 서로 얼굴 정도 익히고 지금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수업을 듣고 이런 경우에는 만남이라는 관계는 맺었어도 서로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벌어진다든가 법률적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계약이란 관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분이 배우시는 것이 민법이니까 법률적 관계에 대해서 도입을 해보자고 계약을 끄집어 드린 거예요. 계약을 처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계약 속에는 전제가 뭐냐면은 관계성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 이 관계가 법적인 관계로 나설 때 우리가 법을 인식하는 겁니다. 법적인 관계가 뭐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활관계라든가 법률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드리면서 약속이란 단어를 끄집어드렸어요. 서로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안 지킬 수도 있고 다음에 오겠지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서 좀 넉넉한 마음이 들면은 법률관계로 발전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서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관계에 대해서 어겼을 때 단 한순간이라도 손해배상이라는 부분이 생각이 난다든가 하다못해 전혀 법을 모를지라도 경찰에 고발해야 되겠다, 뭔가 괘씸하다, 이런 생각들이 불현듯하게 불쑥 들면은 그것이 법률관계로 우리 마음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교과서적인 언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자의 관계가 법적 구속력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법적 구속력이란 말은 법에 어떤 것을 호소하고자 하는 마음, 이걸 법적 구속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맺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가 약속이라고 표현하는 계약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맺어지는 여러 가지 계약관계들 중에, 약속들 중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약속들, 나중에 이것이 어겼을 때 법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호소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약속을 가르쳐 계약이다, 이렇게 지금 기초 강의 때는 정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계약관계는 법적인 관계를 맺는 것 중에서 법적인 관계 이런 맺는 원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계약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걸 다 계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첫 시간에 이 법적인 약속인 계약을 딱 떠올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약서라는 것을 하나 끄집어 드려봤어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계약했다 그러면 항상 계약서를 썼다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계약서라는 것은 계약을 했다는 증거 자료에 불과하지 계약서를 써야만 계약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1시간 동안 나눴다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업무를 보시게 되면 자격증 받고 업무를 보시게 되면은 자주 만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운 계약서라는 거 들어봤죠? 그래서 실제로 파는 금액은 1억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매도인이 한 8천만 원 정도의 계약서를 쓰자. 그 매수인도 그 순간에 동의를 해서 8천만 원의 계약서를 썼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써야 계약이라면은 나중에 매도인이 처음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8천만 원만 지급하면 원래 1억으로 약속을 해놓고, 매수인이 계약서를 그렇게 썼으니까 어쩔 수 없이 8천만 원만 받아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법을 몰라도 마음속에서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처음에 약속했던 1억인데 세금 좀 다운시키려고 우리가 다운계약서를 썼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랬을 때 그게 과연 계약서를 써야 계약이 될 것이냐, 계약서를 쓴 것만 계약으로 인정을 받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이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 그 과징금을 문다든가 과태료를 문다든가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양자 사이 약속의 문제는. 그래서 1억이라는 돈에 계약을 했으면은 2천만 원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2천만 원 청구할 수 있고, 그것과 별개로 이제 국가기관에서 뭐 과징금을 매긴다든가, 그것은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약서와 일반 계약의 관계를 논의하면서, 계약서라는 것은 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죠. 만약에 이제 그 8천만 원짜리 계약서를 쓴 것과 1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벌어졌다면 1억의 합의를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계약서를 들이밀면은 8천만 원의 계약서를 쓴 사람이 승소할 확률이 크겠죠. 그렇긴 하지만은 만약에 다른 증거를 갖다 댄다면, 녹음을 했다든가 다른 증인이 있다면은 이 계약서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서와 계약에 관한 관계를 논의하면서 여러분에게 계약의 성립에 관한 이야기를 끄집어드려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를 맺을 때. 그래서 이 첫 번째 계약의 성립을 이야기하면서, 이 계약이 성립될 때는 갑이라는 사람이 일정한 제안을 만약에 한다. 자기 갖고 있던 땅을 팔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것저것 요건을 따져보더니 뭐 가격도 따져보고 입지도 따져보고 했더니 적당하더라. 그러면은 내가 그 물건 사겠다라고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 것이에요. 지난 3주 동안에는 제안했다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이거 청약인데, 이 청약했다, 승낙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속에 들어있는 의사라는 개념을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보다 좀 더 깊게 들여다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고, 이 계약이 성립이 하는 과정에서 양자 사이에 흔히 계약서,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쓴다면은 계약금도 지급을 하고 중도금도 약속하고 잔금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양자들 사이에서 매수인은 이것을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그럴 의무를 서로 부담을 하고, 매도인도 이걸 받을 권리가 있고, 차후에는 어떤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자기가 갖고 있는 내 거라는 권리를 이전시켜줄 그런 의무를 부담하는 그런 의미들에 대해 살펴본 것이에요. 그래서 계약관계 속에서 양자 사이에서 갖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화가, 거리의 화가를 통해서 그림을 10,000원에 그려달라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렇게 약속했던 화가 중에 여러 화가가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에게만 돈 주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려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대신 그리게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나서서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관계 속에서 맺어졌을 때 그림을 그려달라라고 요구하는 그 사람은 요구하는 권리, 계약으로부터 맺어져서 요구하는 권리, 우리 이걸 뭐라 불렀죠? 채권이라고 불렀다고. 이 채권 개념을 우리 지난 시간에 정확하게 잡았어요. 그냥 금전 채권 그러면은 돈 받을 권리, 채무금은 돈 줄 의무,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 단계는 우리가 아주 초보적인 단계고, 실질적으로 계약관계에서 채권 채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내용대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이걸 채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달라라고 약속을 했다면은 그림 자체를 주는 것은 추후의 문제고, 일단 그려서 줘야 되겠죠. 그림을 그려라 라고 요구하는 그런 채권이라는 권리가 계약관계에서 생기는 거죠. 이 사람은 만약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그림을 그려라라고 요구할 것이고, 이쪽에서는 나중에 그림 그려주면 돈 달라고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라 라고 요구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이 채권이고, 이쪽도 채권이라고 그랬죠. 네, 그 관계를 우리가 이제 실제 수업에서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매매 계약을 했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행동, 이 사람 보고 대금 지급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서의 대금 채권을 갖고 있고, 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하라, 물건을 나한테 넘겨라,
라고 요구하는, 물건을 인도를 요구하는 이런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도 채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반대적으로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까 대금 지급 채무가 있고, 이쪽에서는 그림을 인도해줄 인도 채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채권 채무 개념을 정확하게 기초강의 때 이해를 해두고 있어야 나중에 채권자가 누구고 채무자가 누구고 순간순간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생기고 이런 말이 나올 때 도대체 어떤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차츰차츰 여러분에게 익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다 받았는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면 이쪽에서는 얘한테 소유권 빨리 넘기지 왜 안 넘기냐, 안 넘기고 있다 딴 사람에게 팔아버렸다. 그럼 이 사람은 지는 책임이 있겠죠. 그 책임은 우리가 그냥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요구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왜 손해배상을 요구하느냐,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이다. 무슨 약속? 소유권을 넘겨줄 약속. 그걸 줄여서 이제 채무,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 불이행,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거꾸로 뒤집어서도 마찬가지죠. 선의로 소유권을 넘겨줬었는데 좋은 의도로 이쪽의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든가 중도금 줄라 할 때 중도금을 안 줬다, 그런다면은 중도금을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채무를 불이행했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녹아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매번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관념을, 이런 원리들을 먼저 파악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잡히도록 하려고 우리는 계약관계 성립에서 채권이라는 개념을 배웠단 말이에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채권을 갖는 계약이란 행위는 이걸 통해서 물건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잔금 주고 나면은 물건 자기 것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물건에 관한 권리가 결과적으로 매수인에게는 갖는 것이고, 물론 돈은 물건이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단계에서 돈은 물건처럼 생각한다 하더라도, 원래는 물건은 아닙니다. 물건은 아니지만은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원래 의리 갖고 있던 돈에 대한 권리를 갖잖아. 궁극적으로 계약을 맺으면서 그 이후에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은 결과죠. 어떤 것에 대한 결과입니까? 계약을 했던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원인된 채권 관계에서 결국은 물건에 관한 권리로 넘어오는 물권 관계로 계약은 이렇게 이행이 된다, 이런 말을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게 우리 지난 시간 6강 때 했던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채권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을 권리 측면 말고 이 의리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의무라는 측면에서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일정한 의무, 즉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이런 의무를 질 것을 약속을 했죠. 이것을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다고 말이죠. 그리고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질 때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돈에 대한 권리를 최종적으로 넘겨줬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 물건에 관한 권리를 최종적으로 넘겨주는 마지막 합의, 이때의 관계를 우리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이전시키는 또는 갖고 있다가 넘겨주는, 이걸 변동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것과 관련된 행위라는 것이죠. 이때 이 관계를 자기가 갖고 있던 물건을 최종적으로 넘겨줬으니까 이걸 처분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에 관한 권리를 얻게 된 이 과정을 우리는 처분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 놓고 여러분과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6강 때 했던 이야기 중에서 다시 1강으로 넘어와 보는 거였습니다. 계약의 의미부터. 처음 여러분과 제가 만났을 때 계약은 약속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계약은 약속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입장에서 너가 돈을 주면 내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너가 소유권을 넘겨줄 것이니까 내가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궁극적으로 그런 약속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계약은 약속관계다라고 표현한다면은 약속할 당시에 약속하는 매도인이 반드시 그 물건이 자기 것일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을 물었다고 말이죠. 우리가 자녀분들에게 이번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선물을 사줄게, 사서 줄게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럴 때 그 물건은 약속을 할 당시에 사서 주겠다는 그 물건은 부모의 것은 아직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장난감만 사서 주겠다 그랬다면 아직 부모 것은 아니죠. 다른 사람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약속은 그 물건이 내 것이 아니라도 사주겠다는 약속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채권관계,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서는 반드시 그 물건이 자기 것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 물건을 사서 주는 관계, 즉 내가 약속했을 때 너에게 넘겨주는 관계는 그 물건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설명한 거죠.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물건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른바 토지 개발을 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자가 이 사람 갖고 있던 토지 1000평에 대해서 일단 계약금, 이거 10억짜리라면 계약금 1억을 일단 지급하고 계약해놓고 100평씩 쪼개서 을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 정이라는 사람에게 팔게끔 미리 이렇게 계약할 수도 있죠. 보통 이렇게 개발업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 돈 전체 대금 10억 중에 1억만 갖고 있어도 개발이 시작될 수가 있죠. 그래서 분양을 잘 다듬으면 이런 사람들은 100평씩 쪼개면서 또 자기도 뭐 2천만 원씩 입금시켜서 이렇게 100평씩 사겠다. 100평씩 사겠다고 또 이렇게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단계를 이렇게 보면은 갑의 입장에서는 이 계약할 당시에 이 땅이 자기 것은 아직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 약속에 따라서 100평을 을이라는 자에게 갑이 넘겨줄 때는 그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 토지는 갑이 처분할 수 있는 상황, 즉 A로부터 완전히 자기 것을 사온 다음에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할 당시에는 그 땅에 대해서는 아직 자기 소유의 필요가 없지만 최종적으로 처분할 때에는 자기 것이야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감각적으로 해봤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옆에 사람 물건을 집어서 바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에게 네 가져 이렇게 말하면 받는 사람이 뻘쭘하다 그랬죠. 그것은 약속관계에서 저건 내가 사가지고 너한테 팔게 이렇게 말할 땐 약속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딱 뺏어서 너 가져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이 뻘쭘한 이유가, 받는 사람이 뻘쭘한 이유가 네 것도 아니면서 왜 나한테 주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풀어본다면 계약할 당시에는 타인 물건에 대해서도 내가 너한테 팔겠다라고 약속은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권리를 넘길 때에는 반드시 매도인 소유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나중에 업무를 보실 때 그 땅이 계약할 당시에는 매도인 소유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열어봤더니 등기부상에는 지금 매도인이 아닌 A라는 사람의 소유란 말이에요. 근데 갑이 와서 그러는 거죠. 이 땅 내가 지금 계약 중에 있으니까 분양을 해서 팔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이 개입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공인중개사분들이 가운데 개입돼서 갑이라는 사람부터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당시 한번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갑이라는 사람의 소유권을 이전돼 있는가, 그리고 필지 분할이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적으로 이 관계를 쭉 배우다 보면 나중에 중개사 자격을 받았을 때 이런 부분에서 사고를 안 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사고를 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채권관계에서 의무부담행위, 이럴 때는 그 물건의 매도인이 물건의 소유권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러나 처분행위를 할 때는 물건의 매도인의 입장에서 물건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는 계약할 당시에는 소유권이 필요 없지만은 처분할 당시에는 소유권, 즉 나중에 이걸 처분권이라고 배울 것입니다만은 이런 소유권을 가진 사람만이 처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과 제가 6강까지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쭉 배웠던 내용은 갑과 을 사이에서 계약이란 걸 맺고 이것이 성립한 후에 그리고 이것을 이행의 과정을 거쳐서 갑도 원하는 대로 갖고 돈을 갖고 을도 원하는 대로 물건을 갖고 이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 이것을 전제로 6강까지를 공부를 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채권 개념, 채무 개념 그런 것들을 공부해 본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7강을 막 도입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면은 법적인 인식을 하게 될 때 사람이 우리가 계약하면서 계약이 잘 이루어지면은 뭐 소송을 하겠다느니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된다느니 이런 생각은 거의 안 하고 계약을 해요. 그렇지만은 분쟁이 벌어지는 순간에 법에 호소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법의 인식을 현실적으로 느낄 때는 분쟁이라는 상황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러한 분쟁의 상황이 전제되는 것이 이제 여러분과 오늘 7강에서 배울 때 분쟁의 원인이 뭐냐, 이것이 이제
내용입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왜 갑자기 명예주의는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교과서의 내용처럼 법률행위가 어떻고 의사표시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도입을 안 했냐, 그 대목입니다. 기초 강의 시간 여러분과 제가 처음 만나 뵀을 때,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처음 만나 뵀을 때 했던 이야기를 조금 끄집어 보겠습니다. 이 관계를 그대로 이렇게 찌그러뜨려 봅니다.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경험상 맺어지는 관계, 이 계약 관계를 도식화시켜 보면은 합의라는 사람과 의리라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또는 알고 있다 하더라도 법적 관계를 맺을 때 일정한 말을 해요. 방금 저기서 본 것처럼 만약에 대상이 건물이라면 이 건물에 대해서 갑은 여러 가지 동기를 형성시킵니다. 오늘 이걸 자세히 보겠지만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은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든가 여러 가지 동기가 생겨서 그 건물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보인다면, 물론 우리 일상에서 직접 만나서 보일 수도 있고 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이거 좀 팔아보겠는데 좀 알아봐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매도의 의사를 보이고, 그리고 매수인도 여러 가지 동기가 형성이 되죠. 여러 가지 동기가 형성이 돼서 나는 이게 사야 되겠다라고 해서 매수의 의사를 보이면은 흔히 말해서 매매했다라는 매매 계약서를 쓰는 이 계약 관계가 이루어져요. 계약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갑은 갑대로 을은 을대로 아주 선량하게 약속한 내용 그대로 이행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이행을 하게 되면 갑은 그가 원하는 대로, 이가 원하는 게 뭐냐, 팔았으니까 돈을 원했죠. 원하는 대로 돈이라고 하는 금전을 자기는 취득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게 목적이니까.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그 물건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우리 일상은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야기가 끝나고 물건 잘 샀다 이렇게 끝나는데, 이것을 법적인 우리 교과서의 순서로 본다면은 그냥 이거 물건만 놓고 물건에 관한 권리죠. 소유권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물권이라는 파트예요.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이것이 두 번째 파트입니다. 물권이라고 보이는 파트가. 근데 이 계약이라고 매매 계약을 했다. 이것은 교과서에 보면은 어디 파트냐? 채권법에 있는 세 번째 파트. 그리고 여기서 매도하겠다, 매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오늘 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은 흔히 말해서 말을 하고 계약을 했다. 이게 의사인데 이 의사라는 행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표에 나오는 첫 번째 의사표시에 관한 파트입니다. 근데 이것이 인식되기 위해서는 이걸 갖지 못했다는 분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걸 인식하거든요. 너가 말을 잘했냐 못했냐를 가지고 그 말이 그때 했던 말과 틀리다, 같다 이런 걸 다툰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부를 할 때 우리의 경험은 이걸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부터 인식을 해요. 아, 계약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적은 물건을 가져야지. 근데 이것이 뒤틀어지면은 그때 너 말 잘했어 못했어 했던 말하고 다르잖아 라고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싸울 때 순서가 이렇게 돼요. 우리가 경험에서 다투는 부분을. 근데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법전의 순서는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이 민법 총칙 처음 이제 중개사 공부해보겠다, 법률 공부를 해보겠다 하고 딱 들어와서 교과서에 법률행위가 어떻고 의사표시가 어떻고 나오면은 모호하고 막연한 거예요. 전혀 우리 일상하고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일상에서 경험해야 하는 계약, 이것에 대해서 이행의 과정을 먼저 살펴본 것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계약을 했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원했더라. 이제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런데 이걸 갖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뭐가 발생합니까? 싸움이 발생한다. 그래서 생겨나는 것들이 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을 통해서 양자 사이에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넌 나한테 손해를 배상해줘야 돼? 아니다, 이건 계약도 성립이 안 됐어. 여기서 막 싸우겠죠.
그렇게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 판사 앞에 법정에 갔다고 가정해 보면 판사는 그들의 계약서 내용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주장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볼 거죠. 누가 이제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말이 옳은지 판가름 해줘야 되니까 이 들어보면서 판사는 판단을 할 거예요. 이 판단의 과정이 뭐냐? 이것이 해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뭘 해석하는 거냐? 법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판사가 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계약의 내용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한 계약이 매매인지 증여인지, 증여란 말은 그냥 준 거, 그러니까 또 계약이 하나짜리인지 두 개짜리인지 이걸 판사가 해석해 봐야 돼요. 예컨대 아직 우리나라에 기부입학이라는 게 없지만은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자기 아들을 K대학에 넣어주기로 하면서 K대학 측에서 암묵적으로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그의 대가로 무슨 건물 하나 지어주겠다. 그럼 여러분 뭐 피아노 하나 사주고 음대 들어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사주는 것이 증여고 또 뭐 어떻게 입학시켜주는 것은 또 어떤 계약인가 이런 것들은 은밀하게 적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끼리 약속을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판사가 생각해 볼 때 이들은 어떤 계약을 했고 이 계약이 정당한지 아닌지 계약을 했다면 양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이것들을 판단하는 작업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해석이 뭘 해석하느냐? 법 조문 해석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조문 해석은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1월달부터 공부를 할 때 107조는 어떻고 108조는 어떻고 이렇게 나올 때 그때 의미를 조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건 조문 해석이라고 그러고 조문 해석 전 단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계약의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임대했다는 것인지 전세권을 얻었다는 것인지 그들의 의사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시작하는 것은 의사의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조문을 적용하기 전에 사건들에 대해서 속에 품어져 있는 각각의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고 판사가 적용하는 방법은 이 해석에서 결론이 나오겠죠. 이게 뭐 계약이면 계약, 매매면 매매다. 그러면 일단 결론이 나오면 이것을 법의 조문에다가 적용을 시켜봐요. 이 판단 작용이라는 게 적용을 시켜봤더니 이것이 좋은 일이더라. 그러면은 좋은 대로, 이것이 나쁜 일이더라. 그러면은 나쁜 대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정해주는 것이 이게 이제 재판의 작용이죠. 우리는 이 단계로 보는 건 아니에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 법조문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건이, 여러분들 이 사건도 해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수험 단계에서는 이 사건을 해석하진 않아요. 단지 이 사건은 뭐다 라고 수험 단계는 줘버리죠. 그럴 때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고 이제 이 실제로 시험 공부는 이 조문의 의미가 뭐냐, 이거와 관련된 판례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공부하는 거지만은 지금 기초 단계에서는 이 해석이란 것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이 조문 내용을 의미 이해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의 모습에서 보니까 방금 제가 판사 이야기만 꺼냈지만은 실제로 판사 말고 여러분들도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지켜주려면은 뭘 요구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요구한 내용을 알아야 내가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해석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들도 해석하는 것, 이런 형태가 에서 출발해서 궁극적으로 분쟁이란 게 분쟁의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때는 법원이 해석을 할 텐데 법원이나 보통 사람들이나 똑같이 해석하는 것이 있다 그거죠. 첫 번째 해석의 모습을 봤더니 겉으로 드러난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우리 일상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바로 노숙자의 담배를 달라는 이야기라든가 또 우리 일상에서 제가 말을 꺼냈을 때 소주 한잔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문면, 그러니까 말 그 자체만 보면은 어때요? 소주 딱 한 잔이죠. 그래서 둘이 만나서 한 잔만 딱 마시고 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소주 한잔 하자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오늘 저녁에 술을 먹고 속내를 풀어보자랄지 아니면은 그냥 스트레스를 풀자랄지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가 담겨있는 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또 우리 지난 7강에서 예시를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제 경험이다 그랬죠. 노숙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노숙인께서 형씨 담배 한 가지만 빌립시다. 겉표정은 겉말은요 빌리자잖아요. 빌린다는 말의 다음 단어는요 언제 갚을 거냐잖아요. 우리가 돈 빌려주면 너 언제 갚을 건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처럼 빌리자고 했으니까 언제 갚을 거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실제로 노숙인이 저한테 와가지고 담배 한 가지만 빌립시다. 그러면은 언제 갚을 건데요? 그러면 이상해지잖아요. 이게 뻘쭘하고. 그럴 때는 그냥 달라는 소리라는 건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안다는 거죠. 겉으로는 빌리자고 말했지만은 그 속내는 달라는 소리다. 우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속마음을 충분히 헤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이 자연적 해석과 관련된 이야기가 법 조문상 의사의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첫 번째 해석하는 내용이 자연적 해석인데 이 자연적 해석의 교과적인 표현은 놔두고 우린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말이 뭐든지 간에 내가 이미 너의 속내를 알았다면은 그 속내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양자 사이에 진정한 의사를 알고 있다면 겉으로 드러난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의미 아시겠어요? 그래서 G.O.D의 노래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다 잊어버렸네. G.O.D의 노래 중에 겉으로는 나 너 싫어 가 그렇게 말하는데 속으로는 안 돼 가지마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도 너 가 싫어 그래도 쟤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러면 안 가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자 사이에 속내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연적 해석. 그래서 속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진정한 의사, 진정한 의사의 일치, 속내를 알았다. 안다. 이런 경우라면은 겉으로 드러난 표시, 겉으로 드러난 표시는 이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다. 그렇지만 이럴 때는 분쟁이 안 벌어지죠. 그럴 때는 서로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싸운다면 법정까지 간다면 법정에서는 둘 중에 한 사람은 어쩌면 둘 다 판사 앞에서 거짓말하는 줄 몰라요. 그렇죠? 자기 주장만 하는 거야 이제. 그럼 판사는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만약에 본인이 신이라면 가슴에 뚜껑을 딱 열어서 빨갛다 하얗다를 이렇게 볼 텐데 판사도 인간이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둘 다 거짓말을 하는데 이제 누구의 거짓말이 가장 그럴듯하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서로의 의사가 일치되지 않고 분쟁이 벌어진다면 어쩔 수 없이 객관적으로 나타난 그러한 표시, 이 표시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중심으로 판사는 판단할 수밖에 없죠. 이런 판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법원이라는 거예요. 이 법원은 무엇을 다루는 곳입니까? 법 규범을 다루는 곳이에요. 법이 잘 됐다, 법에 적용을 시켜서 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걸 따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린 이런 해석을 가르쳐서 규범과 같은 해석이다 또는 객관적 해석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이걸 규범적 해석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 기초 단계에서는 이게 자연적 해석이니 이게 규범적 해석이니 이런 단어를 외우지 마시고 지금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 보시는 거예요. 겉으로 된 나타난 모습이야 뭐든지 간에 니나 나나 속내를 다 알고 있다면 표시는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 속내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 먼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근데 말이야 너하고 나하고 싸운다면 어쩔 수 없잖아. 너도 거짓말하면은 내가 증거를 댈 수밖에 없지. 증거가 뭡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난 표시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야 돼요. 지금 교과서에 나온 형식대로 자연적 해석은 어떻고 규범적 해석은 어떻고 이렇게 외워가지고는 여러분 오늘 보겠지만은
법 조문의 의미, 앞으로 사례를 문제를 풀어갈 때에 그것들을 외운 걸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시험장에서 풀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상하고는 아주 가까이 있어요. 단지 이제 규범적인 언어가, 법의 언어가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남일처럼 보이지만은 이걸 우리의 언어로 끄집어들이면 바로 오늘 아침에 했던 이야기, 또 어제 저녁에 했던 이야기가 법에가 있어요. 그럴 리는 없으시겠지만은 가끔 집안에서 싸우시기도 하시죠. 바깥분하고 또 안 싸우는 거 싸우기를 하잖아요. 근데 싸울 때 어째서 싸웁니까? 속내를 알면 싸웁니까? 어깃장 놓는 소리를 할 때 싸우죠. 억지를 부릴 때. 그렇잖아요. 저 인간 왜 저리 또 억지 소리해? 막 이래가면서 내 속을 몰라서 그래 막 하고 싸우잖아요. 상대방은 뭐라 그럽니까? 모른다. 내가 어찌하니? 막 그러면 이제 다툰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알고 있다면은 안 다투죠. 서로 어깃장 놓더라도 나중에 이제 괜히 미안하면 사실 내가 당신 속 알았어. 뭐 이러면 이제 화해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법학에서도 똑같다고 말이에요. 법학에서도. 법학에서 양자가 막 싸우다 법정에 갔는데 둘이 싸워놓고 보니까 괜한 짓 같아. 그러면 법정에서 한참 싸우다가 돌아서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법정 밖에 나오면서 이제 옛날 일 되새기면서 우리 그러지 말자. 서로 합의 보자. 화해하자. 그 다음날 가가지고 그 다음 재판기일에 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합의 봤습니다. 그럼 판사는 그동안 헛짓만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판사 재판 끝내요. 그냥 재판이 이렇게 종결됐습니다. 이걸 보고 합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 도중에 자꾸 합의하자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서로 양보함으로써 양자의 속내를 더듬어서 생각하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의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던 내용은 바로 자연적 해석에서의 내용과 규범적 해석에서의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과서에는 보충적 해석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이 보충적 해석에 대해서는 이번 기초 강의 때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이 보충적 해석은 여러분이 하는 해석이 아니라 법관만 하는 해석이에요. 법관만. 이것은 권위가 있는 자만이 하는 해석입니다. 간단하게 말로만 하자면은 이렇게 한번 보죠. 그냥 하나의 예시인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부부입니다. 뭐 적을 것까지는 없고요. 한번 보충적 해석에 대해서 느껴보시는 거예요. 부부인데 슬하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자녀가 없더라는 거죠. 뭐 없어도 좋을 수도 있지만 이제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어느 날 대문 앞에 업동이가 하나 놓여 있는 겁니다. 업동이. 누군가가 두고 간 거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업동이 값을 하늘이 내려주신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을 친자식으로 삼습니다. 친자로. 근데 요즘은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업동이다라고 그러면은 왠지 사회적인 편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니까 사회적 편견을 없애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인이 갑자기 느닷없이 들어온 업동이 뭐 애 낳았다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친정에다가 이 아이를 보내놓고 바가지를 얻는 거예요. 배에서.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한마디로 연극을 하는 거죠. 얼마나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깊습니까? 그래서 연극을 해서 이 아이가 내가 내 속으로 난 자식이다. 이제 주변에 이렇게 알리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생각보다 애가 크네. 뭐 이래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친자로 입적을 시킨 거예요. 친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피를 나눈 자식을 친자라 그래요. 친자로 입적을 시켜서 이 아이를 키우다가 어찌된 일인지 한 몇 년, 5년 후에 진짜 친자가 태어나요. 그냥 딸이고 이제 아들입니다. 이제는 친자죠. 이제 살아오면서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은 온누이로 살아오는 과정입니다. 게다가 아버지 A가 사망을 하고 이제 상속의 문제가 벌어졌다고 봅시다. 상속받는다. 근데 우연치 않게 들었어요. 네 오빠가 아니다. 진짜 오빠가 아니다. 그럼 친오빠가 아니면 상속 못 받는 거 아니냐. 남의 애인데 이렇게 해서 다투겠죠. 그래서 뭐 그 돈이면 1, 2천만이나 1, 2억이면 안 다툴 텐데 1, 2, 100억 정도 생각해 보세요.
돈 앞에 장사 없어요. 지금까지 오빠로 불렀던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내죠. 친자가 아니다. 친자 관계는 아니다.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 물론 이럴 때 이자만 소송내는 게 아니라 자기 엄마도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친자 관계 전부 확인해소라는 소송을 걸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혈액형, 지금은요 DNA 검사하면 바로 나오죠. DNA 검사해봤더니 친자가 아니더라는 거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그건 친자는 아니에요. 아닐 때 과연 아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양자 입양도 한 거 아니거든요. 정식적인 입양 절차를 거쳤다면은 양자로서의 자격도 있는데 입양도 한 게 아니야. 그럼 친자가 아닌 자를 친자로 만들었으면 이건 무효입니다.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길 것 같은데 판사가 물어보죠. 아줌마, 왜 입양 절차를 시키지 이 아이를 이렇게 친자로 입적을 했느냐? 그러면 이제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겠죠. 눈물을 흘려가면서 콧물 째가면서 막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뭐 배를 바가지를 얹었다 어쨌다 그게 나오겠죠. 그럼 이 자의 내심의 의사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자기 아들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물어보겠죠. 너 언제부터 네 엄마 아닌 줄 알았냐? 네 아버지 아닌 줄 알았냐? 14살, 5살 때면 혈액형 검사하잖아요. 그 주변에서 자꾸 그래. 어찌 니는 네 아버지하고 네 엄마가 안 닮았냐? 이렇게요. 가장 화끈한 대답이 뭐냐면 엄마가 고쳤거든요. 이게 확실한 이야기인데 고쳐도 그렇지 너무 안 닮았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애가 이제 의심스러워 시작하죠. 알아봤더니 친엄마 친아버지가 아니더라. 그러면 얘가 힘들어 하다가 애 말이 그래도 지금까지 키워주셨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판사가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A나 이 B가 친자가 아닌 자를 친자로 입적시킨 것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판사 혼자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당신네들은 겉으로는 친자 아닌 자를 친자로 만든 건 이건 무효지만은 당신의 속내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래도 자식으로 삼을 생각은 있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입양할 생각은 있었다는 거예요. 양자로 삼을 생각. 양자든 어찌됐든 자식을 삼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이제 혼자 가상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친자 아닌 자를 친자로 입양하는 게 무효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판사가 알려줬다면 이런 결과가 올 거라는 알려줬다면 입양 절차는 했겠지요? 라고 혼자 생각을 하는 거야. 물어보지 않아요. 혼자 생각을 해요. 그래 놓고 나서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친자 관계에서는 무효이나 그들의 내심의 의사를 비추어 보건대 양자로 삼을 의사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렇게요. 그러므로 친자로서는 무효이나 뭐예요? 양자로서는 효력이 있다. 그러니 입적 절차, 이 친자 입적 절차는 입양 절차로서는 효력이 있다. 이래 버린다고요. 그러면 양자나 친자나 법적으로는 자식이거든요.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판사 말고 이걸 공부했던 명효진이가 나서서 이 둘 사이에 나서서 어이 아가씨 그래서 지금까지 오빠잖아.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엄마가 그래도 아들로 삼을 생각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자 맞아. 그럼 이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저보고 니는 빠져라. 왜? 제 말에 권위가 없단 말이야. 사법적 권위가. 최종적인 권위가 없기 때문에 니는 빠져라 그런다고. 니가 뭔데 나서 이렇게. 그러나 판사가 이 말을 하면요 속으로 못마땅해도 법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걸 권위 있는 제3자가 당사자의 내심의 가상적 의사를 판단해서 하는 해석, 이 해석을 보충적 해석이라고 해요. 이런 보충적 해석들은 일반인이 하는 해석이 아니에요. 일반인이 하면 방금 뭐라 그런다고 니는 빠져라 그런다니까. 권위가 없기 때문에. 왜요? 남이 가상의 의사를 판단하는 것은 권위 있는 자가 아니면 법적인 최종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법원만이 하는 해석이지 일반인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정규 강의에 들어갔을 때 무효행위의 전환이랄지 또는 무효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랄지 이런 걸 공부할 때 그 속에 들어있는 가상적 의사라는 것과 보충적 해석에 의의 관계를 공부할 때 그때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의 가장 대표적인 판례만 하나 본 것이에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자연책에서 규범적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8강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는 계약이 정상적인 진행의 과정에서 유효한 계약의 관계를 봤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이 계약의 분쟁을 보겠다는 거죠. 계약의 분쟁이 벌어졌을 때 분쟁의 원인 외우지 말고 우리가 싸우는 이유를 싸울 때 모습,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분하고도 다툴 때 있죠. 뭐라 하면서 다툽니까? 니는 나쁜 놈이야? 그러고 다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 자식을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니는 천하의 못된 놈이야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이렇게 말하죠. 너 왜 엄마한테 거짓말하는데? 이것부터 시작을 해요. 또 지난번에 약속했잖아. 왜 약속을 못 지켜? 이렇게 해요. 또 바깥분하게 다툴 때는 아이고 술 안 먹는다며 인간아, 남자가 한 입 갖고 두 말 하냐? 이래가면서 다툰단 말이에요. 이것부터 시작해보라고요. 계약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계약관계도 다툴 때는 왜 처음에 했던 말하고 달라요? 이렇게 그때 했던 말이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상대방은요, 무슨 그 말이 아니야, 나 그렇게 말했다, 너가 잘못 들었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일 먼저 계약상의 분쟁이 벌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말해가 있어요. 말해가. 갑의했던 말, 의리했던 말이 서로 다르다. 의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쟁의 원인, 여러분이 받으신 프린트 7강에 있다면은 7강 쪽에 보시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내용이 분쟁의 원인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계약상의 분쟁은 프린트 7강 첫 페이지를 보시면은 프린트 7강 부분에 보면 오늘은 이제 8강이 붙어 있는 걸 받으셨는데 7강 갖고 계세요? 네.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의 결함이라고 써져 있는 그 부분에가 계약의 고장의 원인 이렇게 제가 달아서, 교과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표현도 아닙니다. 저희 은사님이신 학은을 입었다고 표현하는, 저한테는 이제 이분의 수업도 듣고 그랬던 분인데 지금 대법관으로 계시는 양창수 교수님의 표현이십니다. 양창수 교수께서 계약이 뭔가 잘못된 것을 가르쳐 계약의 고장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저는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그분의 단어를 그냥 빌려왔습니다. 저는 결함 있는 계약 이렇게도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쓰는데, 고장난 원인, 계약이 뭔가 고장이 났다는 거죠.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작동을 안 하게 된 이유가 첫 번째, 이 계약의 고장, 즉 장애 사유. 근데 사유를 봤더니 방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계약상의 언어, 계약상의 말, 이걸 우리가 의사로 갑시다. 이 의사의 흠이 있다는 거죠. 흠결이 있을 때. 그래서 내심에 있던 말과 속으로 겉으로 뱉어진 말이 다르다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계약에 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의 의사의 흠결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계약상 목적, 이건 이제 내용이라고 합니다. 내용 자체에 흠이 있는 겁니다. 말에는 흠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땅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러면 그 땅 당신 겁니까? 아니, 내가 사서 너한테 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까지 문제가 없죠. 사서 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 땅을 가만히 봤더니 그 땅이 청와대 부지예요. 청와대 부지 살 수 있어요? 못 사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사서 줄 수 있는 것이 계약 당시에 애시당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걸 가르쳐 원시적 불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약의 내용 자체가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했다라 할지, 그런 경우에는 이 계약은 뭔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또 계약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네한테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약속들 많이 하시죠.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라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분은 좋아가지고 그래 막 했는데 법적으로 따져보십시오.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은 지구를 지배하지,
안 그래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이행하지 못했다고 법정에 가가지고 저 친구 나한테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안 해줬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판사가 뭐라 그럴까요? 빨리 집에 가요 그러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계약 자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설사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법은 협조해 줄 수가 없죠. 이런 내용들. 또 법이 하지 말라는 것. 마약 거래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마약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마약을 받아든 사람이 돈을 안 주는 거야. 마약 판 사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법정에 갑니다. 나 마약 팔았거든요. 쟤한테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라고 해주십시오. 그럼 판사가 뭐라 그래요? 쟤부터 일단 감옥에 넣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일단 그건 법이 협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계약의 목적에 있어서의 실현이 가능하느냐, 계약 내용 자체가 확정이 될 수 있느냐, 또 그것이 법에 타당하냐, 적법한 것이냐, 또 계약 내용 자체가 이 사회에서 용납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타당한 것이냐, 이런 것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고장난 사유인 것이죠. 이렇게 나중에 분쟁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판사가 그 계약 내용을 봤더니 법으로도 이들을 협조해 줄 수 없다. 법이 어떤 사람이라도 이들의 주장들을 협조해 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다. 그럴 때는 이건 이제 무효인 계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고장 내용이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계약의 성립의 과정에서 보이는 흠이죠. 보이는 흠결이고, 그거 외에 계약은 제대로 됐어요. 양자 사이의 계약은 제대로 됐는데 궁극적으로 계약의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데 약속을 못 지켜요. 또는 안 지킵니다. 일부러라도. 유효하게 성립이 됐다. 그리고 너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지켜줄 수 있는데 왜 안 지키자는 거야? 너 왜 약속 안 지키는데? 그랬더니 비가 와서. 이런 소리하고. 비 올 때 학교 가기 싫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약속은 약속이냐. 빨리 등교하라고. 너 왜 안 가는데? 그럼 비 오잖아요. 이런 이상한 소리하고.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요, 그것이 책임 있는 사유예요. 싫어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싫어도 하게끔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가르치시잖아요. 그걸 사회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계약의 관계죠. 양자가 싫어도 해야 되는 걸 안 했다. 너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약상의 내용 자체를, 내용을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우린 이걸 가르쳐서 채무불이행이라고 부릅니다. 이 채무불이행은 계약의 이행의 과정에서 생기는 과정상의 고장사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의사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미리 교재에 있는 걸 끄집어와서 여러분 프린트에다 적어놨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의사의 흠결이라는 게 뭐고, 마음속에 들어있는 의사라는 게 뭐고, 의사는 어떻게 전달이 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가서 배우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 첫 시간 주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쭉 배워왔던 과정을 한번 훑어봤고, 도입이에요. 야, 우린 뭘 배우겠다고요? 의사의 흠결된 부분을 배우겠다는, 둘째 시간부터. 저쪽에 자꾸 사인을 주네. 2분 남았다고. 조금만 쉬었다가 보시겠습니다.